스카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4년 2월 24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질이 한국전력 영업손실을 줄이긴 줄였다. 전기료 인상으로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한국전력 2023년도 영업잠정 실적이 공시가 됐는데요. 매출이 88조 2천억 원대입니다. 2022년보다 23.8% 매출액이 증가했어요. 영업비용은 거꾸로 10.7%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손실이 4조 5,691억 원으로서 전년도 32조 6,500억 원대의 영업손실을 상당히 많이 줄였죠. 그러면은 한전에서 어떻게 이렇게 영업 손실을 줄일 수 있었느냐? 원인을 썰 거를 보면은 판매 단가 상승, 전기료 올랐죠. 또 국제 연료 가격 하락에 따른 연료비 구입 전력비가 감소했다. 그러니까 발전 자회사들의 발전 단가가 내려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제목 여기 그 질문은 질문 형태는 어떻게 영업 비용을 줄였을까라고 했지만은 일부는 회사가 답을 준 거네요. 국제 연료 가격이 하락했다. 뭐 지금 우리나라 발전은 석탄 발전은 크게 이제 없죠. 그 LNG 발전과 원자력 발전 두 가지로 크게 또 여러 가지도 뭐 있습니다. 그 자연 친화적인 이 재생 에너지 뭐 이런 것도 뭐 많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크게 대별해서는 원자력 발전하고 그 화력 발전 중에서 LNG 발전 석탄 발전소도 아직 남아 있는 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뭐 적자는 좀 줄여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전기료를 더 올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전기료가 올라가는 바람에 기업들이 많이 지금 이 경비가 많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윤 대통령 원전산업 제도약 원년 만들 것 김질철 기자가 에너지 타임지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전임 정부 탈원전 정책, 기업 민생 위기, 도탄에 빠뜨렸다고 지적. 안덕근 장관은 원전산업 특별법 연내 추진해서 정책 일관성을 강조하겠다. 이렇게 뉴스 보도가 나왔네요. 우크라이나 침공 2년, 우크라이나의 중개역 강조, 중러, 유럽의 균형 외교라는 제목으로 오카자키 AN이라는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요. 오카자키라는 뭐 연구소로 나온 적도 있는데 매일경제 아니 매일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패배를 바라지 않지만 유럽과의 관계 악화도 피하고 싶다. 우크라이나 위기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중국은 미국과의 대립을 노려보며 러시아와 유럽 각국의 균형을 맞추는 외교를 펼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왕이 그 외교위원이 이 뮌헨 안보 회의에 가가지고 한 얘기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언론 매체들도 뭐 보도는 했을 텐데 에, 그 플랫폼 알고리즘 순위에는 뭐 이런 거는 좀 안 나오죠. 왕 씨는 또 분쟁 지역이나 당사자에게 살상병기를 매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해 중국은 러시아나 또 이런 테러 이런 단체의 무기를 중국은 안 판다 하는 얘기를 강조했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 세관에 의하면 2023년도 중러 양국의 무역 총액은 26.3% 증가의 2,401억 달러로 과거 최고를 갱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균형 외교를 하면서도 이 중러 관계는 좀 더 강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유럽을 다극화의 틀에 있어서의 중요한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어
전략적 자립을 달성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미국에 동조하지 말 것을 호소해 중국과 유럽이 단결과 협력을 강화하면 진영 대립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호소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으로서는 유럽과의 관계를 안정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미국과 서구의 결속에 쐐기를 받고 싶은 생각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 분석 뉴스가 나온 거네요. 중국 경제의 폐쇄감, 한정된 성장 선택지, 전인데도 불투명하다. 한 세 사람의 기자가 연서해가지고 로이터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2월 20일 중국 지도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국회에 해당 다음 달로 다가온 가운데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과감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 시장의 압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잠깐 최근에 이 중국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경기 부양을 하는 뭐 여러 가지 이런 거를 해도 뭐 별반 아직 소용이 없는데 이 기사는 근본적인 현재 소비나 경제가 침체된 게 소비자 신뢰감이 지금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소비자의 주머니에 더 많은 현금을 넣는 것 같은 개혁이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전부터 현금 급부나 후한 사회보장에 부정적인 자세를 나타내고 있어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 지도부가 다른 발전 모델로 야기되는 혼란에 대한 우려로 성장의 지속성보다 사회의 안정과 국가 안보를 우선시하는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거 뭐 경제 다시 이거 일으킨다고 이것저것 해서 사회가 좀 불안해지면은 공산당을 유지하는데 이 판단 의사결정 기준이 공산당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이게 기준이지 민생이 기준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호로서 이런 표현을 하네요. 중국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막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연이어서 계속 중국에 대한 얘기는 미금리 상승 블랙스완 리스크 중국 경제의 새로운 골칫거리로 윌리엄 패색이라는 기자가 포브스에서 보도를 했는데 채권 자경단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게 이제 이 클린턴 시대 때 미국 대통령의 고문이었던 제임스 카빌이 퍼뜨리는데 일조한 말이다. 그래서 이 채권 자경단이라는 게 중앙은행의 정책이 현명하지 않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 시장에 채권을 퍼붓는 투기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미국 정부 채무는 34조 달러, 약 5,100조 엔. 미국의 재정 적자는 2024년도 회계연도에 1조 6천억 달러, 2025년도 회계연도는 1조 8천억 달러로 부풀어 오를 것이라고 전망된다고 합니다. 채권 자경단은 타브레가 탈랩이죠, 탈랩. 탈랩 일본 말은 이제 발음이 잘 안 돼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 모양이에요. 탈레브가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기적 등은 믿고 싶지 않다. 이들은 미국의 경제 성장과 세수, 인구 동태, 세계 무역 동향과 대조하면서 미 국채 수익률 추이를 바라보면서 최악의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좀 풀어가고 있네요. 어, 중국은 부동산 위기, 디플레이션 심화, 청년 실업률의 기록적인 상승과 과제가 산적한 시진핑 지도부로서는 미국 수익률 상승이 가장 달갑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고요. 중국 인민은행과 아시아의 또 다른 주요 은행들은
미국 국채를 합쳐 약 3조 달러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 그러나 아시아는 최근 FRB에 의한 급비치 금리 인하는 기정 노선이 아니라는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고 있다. 금리 인하 안 할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당분간. 이 앞으로 몇 달 동안 출현하는 것이 블랙 스완인지 아니면 화이트 스완인지 논란의 여지가 많다. 논의의 여지가 적은 것은 어쨌든 아시아가 2024년에 상정외, 이 기반적으로 논의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상정외를 상정해 둬야 된다. 이게 참 표현이 뭐지만 뭐 어떤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리스크, 외의 리스크가 우리가 모르는 리스크, 그걸 우리는 블랙스완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거기에는 트럼프가 공략하고 있는 감세안도 채권 자경단의 경계심을 어, 강화시킬 것 같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공략하고 있는 감세안 하나만 아니고 여러 가지 정책,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이런 감세안이 트럼프 프랜 뭐 47인가 그런데 나온다는데, 이런 감세안도 자경단의 경계심을 강화할 것 같다 하는 그런 견해의 뉴스를 또 발행을 했습니다. 존 가트너 박사는 두 가지 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뇌는 노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뇌는 손상되고 있습니다. 어, 이 차운시 디베가라고 발음해야 될까요? 살롱이라는 언론 매체에서 보도를 했는데, 미국과 세계 최고의 정신건강 전문가들 중 일부는 트럼프가 그의 행동을 근거로 사이코패스는 아니더라도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다. 이 살롱이라는 그 매체가 그 이 좀 리버럴한 데는 모양이에요. 결론. 근데 이게 서론하고 결론만 제가 가져왔어요. 따라서 바이든이 인지 능력이 약화되더라도 여전히 사악하거나 미친 짓을 하진 않을 것입니다. 더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에 비해 도널드 트럼프가 방출하는 것은 사탄이 속박되지 않은 것이나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트럼프는 77세인가 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이 80세가 넘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건국전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재조명되고 있는데, 미국 언론은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을 취급해 보면은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검색을 해보면은 1875년에 태어났습니다. 해방을 1945년에 맞았는데 70 노인네가 돼가지고 해방을 맞았어요. 73년에 대통령이 됩니다. 노익장이 이제 활동 무대를 나온 거죠. 그리고 삼선을 해가지고 12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이로 하해가지고 망명가죠. 90세에 요양에서 사망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는 뭐 하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이 노화가 됐을까? 아니면은 치매가 걸렸을까? 그런 생각은 절대 안 해봤는데 한번 예, 글쎄 그 밑에 그 부하 직원들 때문에 부하 직원이 아니고 어, 뭐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을 장기 집권하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85세까지 대통령을 했다. 치매 기운이 있었을 거는 있지는 않았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목루 동시방해라고 네이버 TV에서 하는 방송이 있는데, 부부 방송 이승만 비판을 비판한다는 제목으로 일부를 그 방송한 걸 제가 캐치업을 해봤어요. 편향된 시각들의 역사학자들을 비판하는 건데, 뭐 일단 그 최근에 뭐 인기 있는 역사학자의 강의 내용을 좀 비판하는 거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민족의 나갈 길이라는 데서
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 이승만이 미국에서 교사들 모아놓고 연설이나 하고 미국 대통령에게 진정서나 올리고 한 게 독립운동인가? 이승만이 독립운동했다는 거 말짱 엉터리요, 엉터리.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했는지, 여기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걸로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서로 인식이 다를 수 있다. 이승만은 외교적인 차원에서 독립운동을 한 거고, 박정희 대통령은 원래 그 친일, 친북적인 그런 게 있었는데 반공으로 돌아선 거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그래도 왕족 출신이고, 박정희 대통령은 노비 출신, 노비라고 얘기해야 맞겠죠, 뭐. 백성, 일반 백성 출신이다. 외국 인맥만 하더라도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많이 있고,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에 많이 있고, 소비 성향이라고 했는데 귀족적이고, 박정희 대통령은 서민적이고, 이렇게 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CIA, 공개된 CIA 문서를 공개한 것을 일부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주의의 상징이 되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CIA에서도 조선의 독립을 위해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하는 진정한 애국자라고 그렇게 CIA 보고서는 얘기하고 있답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뭔가 독단적인 게 있다 하는 얘기를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승만의 유학시설과 한국 상황이라고 쭉그 1905년부터 해가지고 1913년까지의 흐름을 뭐 지낸 얘기를 하면서 그때마다 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비교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이또 히로무미가 그 초대 그 총독이 되면서 조선의 행한 정책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에, 식민지가 되면서 일본에 신분제 해방이 됐죠. 한국이 일본 개명 세력들이 그런 거를 또 요구를 했고, 조선의 그 사회 간접 시설을 크게 확충을 했습니다. 농업 기술도 개발을 했고, 근대 교육 정책을 실시를 했고, 독자적인 조선은행을 설립을 했고, 한국 화폐와 일본 화폐를 분리를 했고, 제정 러시아의 평와 그 평화 조약을 맺었다. 이런 그 치적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그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과정에는 가스라 데프트 밀약이라고 해서 전후의 국제 정세를 알아야만 되는데, 에, 뭐 그런 그때 상황으로는 먹힐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고, 먹힌 다음에 일제 치하에서 그 보통 국립 보통 고등학교가 그 증가되는 추세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나고 공부 잘하면은 신분도 올라갈 수 있고 돈도 잘 벌 수 있다는 사회가 어, 식민지 시대 때부터 이런 사고방식이 변했다는 거죠. 구스타프 샤를마리 미텔 신부라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글에 굵은 글씨로 그 얘기를 하면은, 조선 독립운동은 만주로 도망간 양반들과 그 가솔들일 뿐이다. 홍범도 쌍문 출신으로 자유시로 가서 독립운동가들을 몰살시켰다. 그 가솔들은 소련군에 편입시켰다고 해석이 된답니다. 홍범도 장군을 뭐 굳이 얘기하자면은. 그리고 그 홍범도 장군은 거의 그 천민 출신이고, 그다음에 김세준 장군은 뭐 마적 왕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좀 아직 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뭐 왜 이렇게 그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냐면은 IS 같은 경우 유전지대를 장악해서 돈도 벌었지만은 주민들에게 삥을 뜯어서 지탱하기도 했을 거다. 그다음에 무장투쟁은 돈이 필요한데 돈이 어디서 나겠냐? 이승만은 외교적인 독립운동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다. 이런 얘기고, 국공내전에 대해서 국공합작한 경우도 있지만은
계속해서 이 싸움질을 하고 있었다 이거죠. 그런 얘기도 하면서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상해 임시정부에 수반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형편상 전쟁 준비는 국민들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 국내외 일반 국민들은 각자 작업에 종사하면서 여가 시간에 방법을 연마하라. 무기도 각자 구하라. 그렇다. 좋은 시기가 오면 일제히 나서 싸우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도 확실히 돈이 들어가고 어떠한 현대 조직도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전문 대목군들도 건수 만들려고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다. 목적을 이뤘으면 해체해야 되는데 해체 안 하고 그걸 어떻게 밥그릇화 해가지고 먹고 살라고 다들 쉴 데 없는 짓들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 달성이 되면은 조직부터 해체를 하라. 이렇게 이제 그 지혜 같은 얘기를 하네요. 반중 칭미 후 목적은 중국 분할이다. 이 부부가 하는 주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1차 대전 때 일본은 승전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에, 뭐 밀사 밀사가 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그거 어려운 얘기였을 거다.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가 이승만 쫓아내고 러시아와 손을 잡은 것을 미국이 좋은 시선으로 볼 수 없었을 거예요. 미중 대 결국 러일 대립이나 마찬가지였다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 지나고 현재 미중 대립으로 상황은 변화였다. 이렇게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그냥 참고 한 의미를 좀 가져보려고 좀 정리해 놓은 글입니다. 트럼프가 나토를 겁먹게 해서 준비태세로 복귀시킨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마도 모두 푸틴의 탓일 겁니다. 해가지고 쭉 이렇게 그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어, 저간 아직 대통령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발빠르게들 그 선제적으로 트럼프 시대 때를 어떻게 맞이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다들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네요. 어,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의 재선에 성공했을 때의 위험 시나리오 만약의 호랑이에서 거의 호랑이로 바뀌었다라는 제목으로도 이 뉴스 기사를 하고 있어요. 네모 표시, 굵은 표시를 말씀드리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 승리로 끝난다. 요건 자기네들도 물음표를 스스로 진 거고, 어, 그 다음에 그 시나리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주제 재현에서 주가가 폭락한다. 이렇게 또 좀 물어볼 수 있다는 거고요. 시나리오 세 번째로는 대통령을 어, 다시 됐을 때 권한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 이런 얘기를 조금 더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상황을 각오하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희생이라는 지금까지 언급할 수 없었던 엄청난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나 방법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